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그중 한 가지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서울에 사는 대학생 지우는 평소처럼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그는 지하철 마지막 차를 놓쳐버려 택시를 타고 집 근처의 정류장에 내렸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였기에 익숙한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지훈의 집은 낡은 아파트 단지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그 길은 평소에도 조용했지만 새벽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다. 그 시각에 켜져 있을 리 없는 가로등 불빛이 간헐적으로 깜빡였고 멀리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취기가 살짝 올라 헛것을 들은 것이라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오래된 폐공장이 있었다. 항상 다니던 길이었기에 지훈은 자연스레 공장 옆을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공장 속에서 어떤 인기척이 느껴졌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리고 다시 들려오는 이번에는 좀 더 또렷한 웃음소리. 그것은 분명 아까 들었던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였다. 지훈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공장의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 빛은 마치 촛불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호기심이 불안감을 이기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두움을 향해 불안한 마음을 뒤로한 채 발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는 결국 공장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이 느껴지면 바로 도망칠 생각이었다. 녹슬어 삐걱대는 철문을 조심스레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공장 안은 예상보다 더 어두웠고 먼지와 녹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훈이 손전등을 켜 주변을 훑기 시작하자 공장의 한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작은 소녀였다. 그녀는 낡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길게 내려온 머리카락이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소녀는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지훈은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다. 소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쳐간 것은 오래전 이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수십 년 전 폐공장이 공장으로서 운영될 때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그저 도시 괴담 중 하나로 여겼다. 그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훈이 고개를 돌려 도망가려는 순간 소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놀자.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것처럼 희미하게 들렸지만 분명히 듣고 말았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공장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 순간 공장의 모든 철문이 스스로 닫히며 그를 포위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놀람과 공포에 휩싸인 채 전력을 다해 그 공간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간신히 공장 밖으로 뛰쳐나온 지훈은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소녀는 공장 입구에 서 그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는 밤길을 달려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지훈은 이 모든 일이 꿈같이 느껴졌지만 분명 현실이었다. 뉴스에서는 전날 밤 도시 곳곳에서 이상한 전기 신호와 CCTV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그는 그날 밤의 경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변 친구들에게 폐공장 근처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 당부할 수밖에 없었다. 지훈은 그 이후로도 한동안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그날 밤의 소녀가 단순한 환상에 불과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다시는 그 폐공장의 방향으로 돌아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가 그 소녀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살아가기는 어려웠다. 소녀의 모습은 사진처럼 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 공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고 어쩌면 또 다른 호기심 많은 누군가가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그때도 소녀는 그곳에서 환영처럼 남아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부를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그 마을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아 도심에서 지친 사람들이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 외곽에 자리한 오래된 폐가에 관한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집은 오래전에 화재로 인해 가족 모두가 사망한 이후로 비어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불행을 불러온다며 누구도 근처에 가려 하지 않았고 그 집은 점차 잊혀져 갔다. 마을 청년들은 몇 차례 용기를 내어 그 집에 들어가 보았지만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며 겁에 질려 달아나곤 했다. 내가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괜찮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폐가를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다. 마을 외곽까지는 차로 이동하고 그 뒤로는 걸어가야 했다. 길은 울창한 숲으로 이어졌고 이따금씩 길을 잃을 뻔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집에 도착했다. 집은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외관은 서서히 무너져 내린 듯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삐걱거렸고 먼지가 쌓인 창문에서는 빛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 순간 갑자기 등 뒤에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놀라서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바람 때문일 거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집안은 곳곳에 오래된 가구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벽에는 검은 그을음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1층을 서성이다가 무언가에 이끌리듯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더 어두웠고 가구들이 부서진 채로 놓여 있었다. 그러다 방 한 칸에 들어섰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벽에 걸린 큰 거울에 어떤 여자의 형체가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슬픈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 재빨리 대문을 열고 나왔던 길을 따라 전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듯한 기분에 온몸이 떨렸다. 마을로 돌아와 숨을 고른 나는 마침내 마을 어른에게 폐가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그 어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집은 해마다 똑같은 날에 화재로 죽은 가족의 혼이 나타난다고 전해져 내려오네. 아마 오늘이 그날인 모양일세.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괜스레 그 집에 들어갔던 것이 후회됐지만 한편으로는 전설이 사실로 느껴져 신비로운 경험이기도 했다. 마을을 떠나기 전 나는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결심을 다졌다. 이후로도 한동안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끔씩 새벽에 눈을 뜨면 집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잠이 깨곤 했다. 어쩌면 그 가족의 영혼은 아직도 나를 따라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그러한 느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사라졌고 결국 평온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때의 경험은 나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던 사건이었다. 지금도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조심하라는 경고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회자되는 공포썰 중 하나는 곡성의 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하고 기괴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 곡성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평범한 농촌 마을처럼 보이지만 몇몇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옛날에는 이 마을 근처에 폐광이 있었고 그곳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광산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고 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실종되거나 온전한 정신 상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주민들은 이상한 속삭임이 귀신의 짓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를 곡성의 저주라 부르기 시작했고 어린 아이들은 밤에 혼자 밖에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두 청년 영수와 진호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고 그 속삭임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어느 날 영수와 진호는 폐광을 탐험하기로 합니다. 그들이 폐광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갈리기 시작한 시간이라 뭔가 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이 광산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에서 나가 라는 속삭임이 지속적으로 들렸습니다. 친구 진호는 속삭임에 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영수는 끝까지 그 소리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다 마침내 작은 공간에 도달했는데 그곳에는 수십 개의 낡은 사진들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안의 사람들은 모두 결코 본 적이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가 도와줘 라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두 청년은 동시에 대경실색했고 가지고 간 손전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들을 향해 느릿느릿 다가오는 창백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이후 두 청년은 실종되었고 그들이 폐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안면면 마을 주민들은 수색에 나섰으나 수색대조차도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곡성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두 청년은 실종자로 남았고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처럼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폐광 근처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와 현상들이 계속 목격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곡성의 저주로 부르며 절대 밤에는 광산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제는 외지인들조차 이 마을에서는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누구도 그 저주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언제 끝날 것인지 알지 못한 채 곡성의 전설은 계속 전해져 내려갑니다.